어둠이 한양의 성곽을 집어삼키고 낮 동안의 소란함이 가라앉은 깊은 밤입니다.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기록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조선의 도읍 한양을 뒤덮은 짙은 안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빛조차 투과하지 못할 만큼 걸쭉한 안개가 종로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내뱉은 입김처럼 안개는 기와 지붕 사이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소리마저 먹어치웠습니다. 이 불길한 정적 속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겸. 한때 총망받는 예문관 검열이었으나 조정의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지금은 성균관 근처의 작은 서당에서 소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도포자락을 여미며 안개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따르는 충직한 조력자 박칠이 있었습니다. 박칠은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소문이 없는 발이 넓은 사내였고 험한 일에도 단련된 단단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칠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오늘 안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기어나온 망령의 숨결 같습니다. 이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안개의 습기라기보다 신선한 피가 차갑게 식어갈 때 나는 금속성의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를 찢는 비명이 안개 너머에서 되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육조거리의 끝자락, 인적이 드문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겸과 박칠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서 있다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꼿꼿이 서 있었으나 그의 고개는 정상적인 각도로는 도저히 꺾일 수 없는 방향으로 뒤풀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은 허공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고 그 눈동자 안에는 극심한 공포의 잔상이 박제된 듯 남아 있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의 신체 상태였습니다. 분명 목이 꺾이고 치명상을 입은 듯 보였으나 바닥에는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 안의 모든 혈액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시신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칠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녕 사람이 한 짓이란 말입니까? 이겸은 침착하게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은침을 꺼내 시신의 목원저리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뱀에게 물린 자국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것 같은 2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구멍 주위로는 검푸른 멍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시신의 손등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어느 가문이나 단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마치 엉겨붙은 실타래 혹은 거미줄을 형상화한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군가? 박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는 좌이정댁의 집사로 일하던 조씨입니다. 평소 성격이 꼼꼼하고 겁이 많아 밤늦게 나다닐 위인이 아닌데 어찌 이런 변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겸은 시신의 차가운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온기커녕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을 뒤덮은 이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하고 사악한 존재가 이 도성에 발을 들였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포도청 군관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신의 입만을 살폈습니다. 시신의 입안에는 말린 푸른 꽃잎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 꽃잎을 재빨리 수습해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포도청 무리의 둑불이 안개 속에서 흐릿한 주황색 점으로 명멸했습니다. 이겸은 박칠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으리, 이제 어찌하실 요량입니까? 박칠의 물음에 이겸은 낮게 읊조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지. 하지만 이 안개는 쉽게 걷히지 않을 것 같구나. 누군가 인위적으로 한양의 눈을 가리고 있어. 그리고 그 틈을 타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사냥을 시작한 거야. 이겸의 머릿속에는 조 씨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그 마지막 순간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목격한 자의 절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좌의정의 집사가 왜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의 입속에 남겨진 푸른 꽃잎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겸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소바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개 낀 한양의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이제 막 서막을 올렸습니다.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안개를 타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을 껐지만 어둠은 이미 담장을 넘어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뒤흔들 기괴하고도 서늘한 사건의 시작, 그 첫 번째 페이지가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차갑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안개 속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한층 더 깊어진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야심한 시각. 도성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버려진 우물가에는 비릿한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본래 이곳은 인근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던 고마운 샘터였으나 수년 전 이름 모를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저주받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녹슨 두레박 줄만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끽끽하고 신정질적인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트린 것은 새벽물을 길러온 어느 노파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우물 난간 위로 삐죽하게 솟아오른 것은 사람의 손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가 벽을 타고 올라오듯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의 시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으나 온몸이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이한 점은 그 시신의 입안 가득 채워진 붉은 꽃잎들이었습니다. 한겨울의 문턱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생생한 진달래꽃들이 죽은 자의 입술 사이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포도청 종사관은 코를 찌르는 악취 대신 은은하게 퍼지는 꽃향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죽음이 풍기는 향기라기엔 지나치게 달콤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얼마 전 궁궐에서 자취를 감춘 하급 궁녀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데뷔 전에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아이였는데 어찌하여 궁궐 밖 이 외진 우물까지 흘러들어와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발견된 것인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종사관이 조심스레 시신의 손목을 살피자 차가운 살결 아래로 검은 실핏줄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술을 걸어 영혼을 육신에 가둬버린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깃는 곳이 아니라 궁궐의 추잡한 비밀을 삼키는 입이었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이 쌓여 괴물이 사는 구멍이 되었다는 오래된 괴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한 후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대군을 지키려다 모함을 받고 이 우물에 던져졌는데 그때 그녀가 품고 있던 것이 바로 붉은 진달래꽃 한 다발이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해친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고 그날 이후로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기를 반복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설은 눈앞의 시신을 통해 현실이 되어 돌아온 듯했습니다. 종사관은 횃불을 높이 들어 우물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축축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 소리도 아니고 물소리도 아닌 아주 가늘고 낮은 속삭임이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더니 점차 명확한 단어들이 되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억울하다, 차갑다, 보아라, 기억하라.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구경꾼들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시신의 입안 가득 차 있던 꽃잎들이 일제히 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종사관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우물 난간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물 속 물결 위로 비친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의 반쪽이 타버린 채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손을 뻗어 종사관의 옷자락을 붙잡는 듯 물결 위로 일렁였습니다. 이 우물 속의 속삭임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썩지 않고 발효되어 터져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궁녀의 시신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금기시단 주수를 깨웠고 우물은 그 대가로 산자들의 영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담벼락 너머에서 시작된 이 불길한 기운은 이미 도성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으며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주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물의 속삭임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의 원혼이 뒤엉킨 거대한 통곡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종사관은 시신의 품속에서 젖어있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궁궐의 인장이 찍힌 비밀스러운 서찰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우물의 입을 막지 못하면 태양은 다시 뜨지 않으리라는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지만 종사관은 그대로 우물가에 멈춰서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이한 죽음이 향하는 곳은 백성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그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를 심연으로 끌어당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첫 닭의 울음이 들려왔지만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물 주변의 나무들은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진달래 꽃잎들은 검붉은 피로 변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죽은 궁녀의 눈이 번쩍 뜨였을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점 없는 그 눈동자 속에 비친 것은 불타오르는 궁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물 속의 속삭임은 이제 웃음소리로 바뀌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갈망하는 이들의 잔인한 환희였습니다. 도성 밖의 이 작은 우물은 이제 거대한 재앙의 구멍이 되어 세상의 모든 빛을 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억울한 사연은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왔으되 태양은 구름 뒤에서 나오지 못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우물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우물가에서 무사히 떠날 수 없음을 고요하게 일렁이는 검은 물결만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이 지평선 끝에 걸리자 대지는 기괴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살을 애듯 파고들었지만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 잡은 굿당 주변만큼은 비정상적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타오르는 횃불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고 그 사이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향연기가 사람들의 눈을 흐릿하게 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멍석 위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잔혹한 달빛 아래서 십수년을 묻어두었던 그들의 부끄러운 비밀이 강제로 들춰질 참이었습니다. 굿판의 중앙에는 오방색 천을 몸에 감은 무당 월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쉴 새 없이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징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웅장하면서도 날카로운 금소금이 산 전체를 울리자 장구와 꽹과리가 미친 듯이 박자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의 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릿하게 나비처럼 팔을 휘두르던 그녀의 몸짓은 음악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버선발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허공을 차올랐고 그녀의 손에 들린 방울은 수만 마리의 벌이 윙윙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월화의 몸뚱이가 갑자기 활처럼 휘어지더니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수십 년 동안 지하 밑바닥에 갇혀있던 원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을의 가장 어른인 박영감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월화의 몸을 빌린 무언가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월화는 칼춤을 추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슬퍼런 작두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고, 그 차가운 우물바닥에서 내가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느냐고. 월화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낯빛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20년 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사라졌던 한 소녀의 이름이 사람들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은실이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재물처럼 바쳐져야 했던 가련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섰고 누군가는 방관했으며 누군가는 그 대가로 기름진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월화는 이제 작두 위로 올라섰습니다. 맨발로 날카로운 칼날을 짓누르며 그녀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 한 방울 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기운이 구경하던 이들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오방기를 휘둘렀습니다. 붉은색, 하얀색, 노란색 천들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숲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응답하듯 들려왔습니다. 박영감은 결국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마을 전체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몸을 빌린 원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품 안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박영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은실이가 사라지던 날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리고 박영감의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가뭄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덮기 위해, 한 가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우물 속으로 밀어넣었던 잔혹한 진실이 달빛 아래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월화의 춤사위는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환각 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오는 듯한 착각이 일었습니다. 꽹과리 소리는 이제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달은 이제 검붉은 색으로 변해 하늘 한가운데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눈동자가 죄인들을 심판하려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굿땅을 덮쳤습니다. 월화는 작두 위에서 내려와 박영감의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이 굿이 끝나면 우물물은 다시 차오르겠지만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낄 것이다고. 너희의 자식들이 너희가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월화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하늘을 가리고 있던 붉은 달이 구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꺼졌고 굿땅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영감의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은실이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우물은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떠마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시원함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에서는 비릿한 핏냄새와 흙탕물 맛이 났고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목이 막히는 듯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붉은 달 아래 펼쳐졌던 그 굿판은 끝이 났지만 그날 밤 들춰진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듯 마을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부는 바람소리조차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침묵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굿판에서 드러난 비밀은 결코 다시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대대손손 그들을 괴롭힐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붉은 달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핏빛 기억은 마을의 흙에, 우물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비겁한 심장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산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계곡의 끝자락. 마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그곳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낡은 양반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한때는 단청의 화려함이 하늘을 찌르고 문턱이 닳도록 손님이 드나들었을 기와집이었으나 이제는 썩어 문드러진 석가래와 잡초가 무성한 마당만이 이곳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는 마치 억울한 사연을 토해내지 못한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려옵니다. 이 집을 감싸고 있는 서늘한 기운은 단순히 냉기 때문이 아니라 100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비극적인 기억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비극은 구한말의 혼란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문의 기둥이었던 주인은 대의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으나 정작 가장 믿었던 수하의 배신으로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명망 높던 가문은 멸문의 화를 입었고 안채의 안주인은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은 채 차가운 뒤뜰 우물에 몹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저주받은 장소로 낙인 찍혔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마당을 거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곡하는 집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그들이 들은 것은 유령의 곡소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잊힌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폐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내려 합니다. 제 손에 들린 기기는 단순한 녹음기가 아닙니다. 초고감도 진동 센서와 수조 개의 연산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인공지능 음영 복원 시스템이 탑재된 장비입니다. 벽면에 밴 미세한 진동, 나무 기둥의 결 속에 박제된 공기의 파동을 데이터화하여 과거의 소리를 재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채 대청마루 한복판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먼지 쌓인 마루 위로 차가운 기계장치가 자리를 잡자 이질적인 푸른빛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동하며 수십만 개의 소음 입자를 분석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벌레소리, 그리고 낡은 목재가 뒤틀리는 기괴한 마찰음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석 단계가 심화될수록 무의미한 소음들이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며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필터가 100년의 세월을 걷어내자 마침내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인간의 목소리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낮고 떨리는 슬픔에 잠긴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원된 음성은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인의 음색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공간 울림까지 계산해내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간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원망보다도 남겨질 이들에 대한 걱정과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회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 들려온 것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비극이 닥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을까요?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노는 아이들의 발소리와 까르르 넘어가는 숨소리가 인공지능의 연산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되어 적막한 폐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가문의 마지막 밤을 기록한 소리였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 다급하게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신을 작성하던 붓펜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공지능은 붓의 마찰 진동을 분석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들을 텍스트로 전환하여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배신자의 이름을 밝히는 증거이자 후대에 전하는 절박한 유언이었습니다. 가문이 도적대로 몰려 몰살당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던 충신의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사실이 100년 만에 기계의 힘을 빌려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입니다. 복원된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찬을 떠돌던 영혼들이 데이터라는 형식을 빌려 건네는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여인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마치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듯한 인터랙티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는 괜찮다고, 당신들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읊조리자 기기에서 믿을 수 없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알고리즘이 패책한 최적의 답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는 인공지능의 계산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미세하게 상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폐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벽면에 가득했던 검은 곰팡이와 거미줄차, 이제는 흉측한 흔적이 아니라 한 가문의 찬란했던 영광과 비극적인 마침표를 묵묵히 지켜봐온 역사의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차가운 이성의 산물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가장 뜨겁고 아픈 감정을 어루만지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폐허에서 깨달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할 때쯤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피처럼 붉은 노을이 폐허의 기와 위를 덮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넋들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비단자락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터로 복원된 영혼의 메시지는 제 노트북 저장 장치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디오 파일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가족의 진심이자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역사의 비명이며 기술이 인간의 슬픔에 다다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기록입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비명이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을 내려놓은 자들의 가벼운 한숨이며 평안을 되찾은 영혼들이 건네는 부드러운 배웅의 소리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찾아낸 진실의 조각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폐화에 깃들어 있던 영혼들은 이제 어두운 구석을 벗어나 환한 빛의 세계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발길을 옮기는 저의 등 뒤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디지털로 복원된 과거가 현재의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심장부. 화려한 마철로들이 뿜어내는 빛은 아래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가운 콘크리트 숲의 가장 깊은 곳,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비밀스러운 지하 집무실에서는 세상을 뒤흔들 음모의 톱니바퀴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던 원인 모를 기괴한 사건들,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버리거나 그림자 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그 끔찍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의 손길이 빚어낸 정교하고도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사이로 떨리는 손이 낡은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은 이 나라를 이끄는 정재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평소 정의와 도덕을 외치던 그들의 서명 아래에는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치환한 소름 끼치는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영원한 권력과 끝없는 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금지된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공포를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이들은 그저 실험의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도 단호한 그 소리는 이 서고의 주인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던 선배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입가에 띄운 옅은 미소는 예전의 자애로운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응시했습니다. 결국 알아버렸느냐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가죽 장갑을 매맞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원래 끝이 없는 법이라며
대중은 그저 적당한 공포와 적당한 희망만 주어지면 지배하기 쉬운 양떼와 같다고 읊조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포식하는 것이 당연한 섭리였고 그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한 투자였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쫓았던 괴물들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낸 환영이자 생체 병기였으며 그 혼란을 틈타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왔다는 사실이 그의 입을 통해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분노가 차올라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는 외침에 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오직 인간만이 동족의 고통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권력자들의 귀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들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자고 맹세했던 그 시간들이, 그 뜨거웠던 눈물과 다짐들이 모두 이 거대한 음모를 가리기 위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 판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는 피 묻은 금전의 유혹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국가를 초월한 거대 자본과 그 자본의 영혼을 판 정치가들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설계하고 전염병을 퍼뜨리며 기괴한 현상을 조작해 대중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앞의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는 동안 그들은 어두운 방에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며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어는 사전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지하 서고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품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모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국가기구와 무한한 자본을 가진 괴물들이었지만 이대로 입을 닫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참상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잡이라는 듯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에 합류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제안 뒤 심겨진 것은 영혼의 파멸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된 인간들의 무리에 합류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진실의 수호자로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가볍게 흔들리며 지상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폭발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마약에 중독된 광기 어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 위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실험 대상이 될 도시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그 아래에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을 만큼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고 음모는 가장 높은 곳에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복도는 긴박하게 움직이는 요원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을 목격한 자에게 허용된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지옥도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피를 끓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갇힌 작은 불꽃일 뿐이라도 이 불꽃이 번져 거대한 진실의 불길이 될 날이 올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를 뒤로 하고 어두운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는 조롱 섞인 경고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배신과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것, 그것만이 희생된 수많은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 아래 추악한 진실과의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물리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차가운 빗줄이 별줄을 적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은 곧 깨어질 규리선과 같았습니다. 빌딩 전광판에서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공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고 믿어왔던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떤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빗속에서 멀리 보이는 시청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그 높은 돔 아래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와 음모를 떠올리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싸워야 할 적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탐욕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실을 보는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오기 마련이고 진실은 결국 물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비에 젖은 몸을 잃고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유령이 되어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야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지만 손에 쥔 이 낡은 문서 하나가 세상을 깨울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등 뒤로 무거운 징적이 흐르고 다시 한번 도시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번뜩임이었습니다. 제5장 배신과 음모의 실체는 이렇게 처져간 개감과 함께 막을 내리고 더 거대한 진실을 향한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거쳤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투명한 햇살이 아니라 시릴 정도로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택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정적은 모든 비극이 마침내 그 끝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살아남은 이들의 발목에 평생을 끌고 가야 할 무거운 쇠사슬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굳게 닫혀 있던 서재의 비밀 금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화려한 보석도 엄청난 액수의 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빛바랜 아이의 운동화 한 짝과 누군가에게 끝내 전해지지 못한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마치 예견된 불행처럼 고요하게 시작되고 있었지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노신사의 필체는 마지막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명예는 사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막의 성곽과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차가운 호숫가에서 사라졌던 어린 소녀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사고였고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맞추었던 잔인한 공모의 결과였습니다. 진실을 알고자 했던 이들은 하나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자취를 감추어야 했고 그 비밀을 품은 채 살아남은 자들은 화려한 저택 안에서 매일 밤 죽은 자의 환영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갔던 것입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형사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먼지가 내려앉은 초상화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범인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묘한 허탈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연행되던 순간 그는 오히려 평온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감옥은 육신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시장통에 소라남은 여전할 것이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호숫가 근처에서 공놀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택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들에게 그해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계절로 남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 남겨진 자들의 몫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괴물이었음을 인정해야 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기만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택의 안주인이었던 여인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정원의 시든 곳들에게 물을 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자장가처럼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을 놓았다고 수근거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서늘했던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질 것입니다. 자극적인 뉴스는 다른 소식들에 덮일 것이고 저택은 철거되어 그 자리에는 세련된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땅 밑 깊숙한 곳에 박힌 진실의 뿌리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또 다른 이름의 우연을 가장하여 누군가의 발등을 찍거나 잠들지 못하는 밤의 서늘한 바람이 되어 우리 곁을 맴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거짓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단 한 번의 정직함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 앞에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사건의 기록지는 덮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씁쓸한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진실의 궤적을 쫓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머물러 있나요? 때로는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이 편안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그 서늘한 진실을 감당해내는 용기일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바람에 씻겨 내려가길, 그리고 억울하게 잠든 영혼들이 이제는 평안한 안식을 찾길 빌어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중한 격려와 응원은 제가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